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껴안은 송은일. 아내가 떠난 게 아니었다. 집 자체가 거대한 그물망이자 완강한 아내였다. 꿈속에서 나는 사로잡힌 거미 형상으로 아내인 그물망 한 귀퉁이에 엉겨붙어 있었다. 거기서 탈출하려 길을 쓰는 가위 눌림에서 간신히 깨어난 아침. 나는 마침내 아내를 떠나기로 작정했다. 24살 유진은 공립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였다. 그보다 3살 더 많은 나는 사립남자고등학교 수학교사였다. 임용된 첫해 여름방학에 교육청에서 시행한 초임교원 연수에서 만났다. 일생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나는 소심했고 낯을 가렸다. 유진은 예뻤다. 활달하고 적극적이었다. 나는 유진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수학 공부한 사람이 문학적 감성을 지녔다. 그게 유진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였다. 내 유일한 취미가 글쓰기라고 밝혔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작가라고 나설 만큼의 직업의식은 갖추지 못했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나는 대학 시절에 꽤 이름난 문예지에 신인작가 소설 공모해서 당선했다. 그 무렵 제대했던 나한테는 복학하기까지 2달 정도 여유가 생겼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소설을 읽었다. 하루 2~3권씩 달폭가량 소설만 읽다 보니 내 안에도 소설 형태를 빌려 쓸 이야기가 있는 게 느껴졌다. 군대 얘기였고 제목은 윌리스 날개구리였다. 큰 발가락 피부막을 펼쳐 15m가량을 활공할 수 있다는 날개구리는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가 말레이제도에서 처음으로 발견해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윌리스 날개구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날개구리를 발견한 윌리스와 진화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윈 사이에는 비화 혹은 야설이 있다. 윌리스는 자기가 발견하고 만든 학설을 다윈한테 편지로 알렸는데 다윈이 자기 이름으로 먼저 발표해버렸다는 설이다. 내가 군대에서 겪은 일들을 소설로 쓰면서 초점을 맞춘 건 윌리스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활공막을 갖출 만큼 진화한 날개구리 쪽이었다. 군 복무할 때 나는 조직에 적응한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진화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견뎠다. 그 덕에 살아나온 것 같았으나 악몽 같았던 부대 생활의 여운에 시달리던 즈음이었다. 그 소설을 씀으로써 비로소 군대를 떨쳐낼 수 있었다. 어떻든 대학 시절에도 연애 한 번 못 해본 나로서는 나를 좋아해주는 유진이 고맙고 좋았다. 취직해서 광주로 왔던 나는 학교 근방 13평 아파트에 새들어 지내던 참이었다. 내 아파트에서 3번째 자고 일어난 일요일 아침에 유진이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 놀란 내가 대답했다. 그래. 2마디의 청혼과 3마디의 응답으로 우리는 약혼했다. 내 어머니가 막내 아들 결혼 자금으로 여축했던 돈으로 27평 전세 아파트를 얻어주었다. 겨울방학에 결혼식을 치렀다. 신혼여행으로 우리는 한 달간 북유럽 몇 나라를 돌았다.
유진이 오로라를 실컷 보고 싶다고 했으므로 핀란드 사리셀카에서 9일이나 머물렀다. 눈과 얼음과 오로라. 정말 실컷 보았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유진이 자신의 원래 이름이 영희였노라고 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불렸노라고 덧붙였다. 나는 결혼식 즈음 처가 식구들이 유진을 영희라 부르다가 당황하며 유진으로 바꿔 부르는 걸 본 터였다. 유진이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듯 비장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게 도리어 이상했다. 아내는 결혼 7년 만에 임신했다. 병원에서 임신 6주째임을 확인하고 돌아오던 길에 아내가 이참에 대출받아서 아예 넓은 아파트를 사자고 했다. 둘 다 월급 받으니 넓은 집 살면서 오래 대출금을 갚아나가자는 것이었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부터 주택청약저축을 부은 살림꾼이었다. 주택청약 통장을 기반으로 우리는 방이 4칸인 미분양 아파트를 쉽게 구했다. 가을에 이사를 감행했다. 이사한 지 한 달여 만에 아내는 사산했다. 임신 6개월째였다. 그 겨울방학에 아내는 서울의 한 신문사가 개설한 시 창작교실에 등록했다. 그 이태 전에 내가 신춘문예에 응모한 시가 당선되었다. 그때 아내는 함께 기뻐하며 큰 자극을 받았노라 했다. 그 자극이 자신으로 하여금 서울까지 다니게 하는 것이라고 상규된 얼굴로 말했다. 당시에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편도 4시간이었다. 아내는 여름 8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서울을 오갔다. 그 무렵 아내는 삼남한상이 다 시로 보인다며 눈을 반짝였다. 아내가 세상 모든 걸 시상으로 보던 기간이 3년쯤이었다. 그 3년 사이 그녀는 신춘문예와 이름난 문예지들의 시를 응모했고 그때마다 다 떨어졌다. 와중에 한 번 북극에 살다라는 시가 최종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때 한 심사위원이 아내의 시를 시적이기보다 소설적이라고 평했다. 그 짧은 평문을 읽고 난 아내는 유명 작가의 소설 창작교실에 등록했다. 소설 습작 3년째 되던 해 신춘문예에서도 아내의 소설이 최종심까지 올랐다. 그 소설 제목도 북극에 살다였다. 1980년 5월 광주의 봄에 아버지를 잃은 여자가 핀란드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 남자를 만나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내용이었다. 5월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하면서도 주인공의 심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 그게 최종심에서 떨어지고 난 후 신문에 실린 북극에 살다에 대한 심사평이었다. 치사해. 됐다 그래. 아내는 그렇게 소설을 포기하는 것 같았다. 그 해에 우리가 집을 사며 받았던 대출금 상환이 끝났다. 아내가 39살 나던 해 늦봄이었다. 그 겨울에 아내는 선생질을 그만두었다. 나는 아내가 본격적으로 소설이나 시를 쓰려니 했다. 북극에 살다를 되살려내려니 하고 나는 내심 기대했으나 아내가 새로 시작한 일은 소목공예와 요가였다. 식탁, 탁자, 수납장, 침대, 의자 등이 목공교실에서 만들어져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는 동안 아내는 날씬해지고 유연해졌다. 집안 가구 거의가 아내의 목공 작품으로 대체된 뒤에는 수예 작품들이 벽마다 걸렸다. 아내는 수예를 하며 피아노를 배웠다.
요가를 계속해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땄다. 요가 강사로 나다니지는 않았다. 퀼팅도 1년쯤 했는데 그때는 클라리넷 교습을 받았다. 그림 교실을 1년 반쯤 다녔다. 그림 배울 때는 사진 촬영도 같이 배웠다. 사진반 사람들과 어울려 여행을 자주 다녔다. 그림과 사진 과정이 지난 뒤에 사찰음식 교실에 등록했다. 사찰음식 교실에 나다니면서 신의 절인 무각사 불교대학 과정을 수료했다. 보살계를 받았고 포교사 자격증을 땄다. 포교 지도사로 나서지는 않았다. 불교대학에서 사귄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봉사활동을 왕성히 했다. 그렇게 이때쯤 된 지난 여름, 아내는 모임 나가던 길에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우리 동 경비가 즉각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다. 내가 병원으로 불려갔을 때 아내 배가 만삭 인부처럼 불러 있었다. 산소를 계속 불어넣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였다. 의사들은 내가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사망을 선고했다. 한유진이 향년 48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릴 곳이 어디일까? 나는 영안실에서 그걸 생각했다. 내가 알기로 장인은 1980년 가을에 타계했다. 아내의 습작소설 북극에 살다에서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 기간에 몸을 다친 아버지가 한 달을 앓다가 죽은 것으로 됐지만 실제로는 그와 무관했다. 트럭 운전수였던 장인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일에 사망했던 것 같았다. 막내인 유진이 10살 때였다. 장모는 우리 결혼 10년 차에 돌아갔다. 그 무렵 장모는 보험회사 건물 청소원으로 일하며 오래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지냈다. 장모가 출근을 하지 않자 회사에서 찾아낸 연락처가 아내였다.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던 아내가 자신의 큰오빠한테 연락했다. 어머니와 가까이 살던 큰오빠가 어머니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장모의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다. 장모가 오래 불면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당시 아내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장모 장례 기간에 5남매의 막내인 아내로 인해 찾아온 문상객이 단연코 많았다. 그런데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 배분에서 형제들이 의논도 없이 아내를 제외시켰다. 5남매 중 아내 혼자 대학 나와 선생질하며 잘 산다는 이유였다. 아내는 언니 오빠들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평소에도 왕래가 드물던 남매들과 절연했다. 그때 아내한테 친정이 없어졌으므로 나도 당연히 그쪽 연락처를 몰랐다. 아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름은 덜어 들었어도 아내 친구나 지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나는 문상객을 찾기 위해 애쓰고 싶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이들을 향해 내 아내의 빈소에 와달라 정할 주변머리도 없었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렀다. 아내 부고를 전할 곳이 내 친가뿐이었듯 이사한다고 알릴 사람도 어머니가 유일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3번 와봤다. 우리 신접살림 차릴 때와 대출받아 장만한 아파트로 이사할 때와
아내, 장례때였다. 아내는 1년에 한 차례 설날이면 시집에 갔다. 물론 나와 함께였다. 금음날 상경에서 밤을 나고 차례 지내고 세배한 뒤 돌아오는 시기였다. 추석이나 집안의 다른 행사 등에는 나 혼자 다녔다. 결혼 초부터 그냥 그렇게 되었다. 이사 날짜가 임박해서 짐을 꾸리려는데 집사람 작품이 좀 많아서요. 어머니 지난번에 오셨을 때 혹시 마음에 들었던 작품 생각나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아기자기한 그림이며 한지공예품, 화각품, 수예병풍 등 여러 작품을 집안에 놓고 쓰다듬기를 좋아했다. 당신으로서는 큰맘 먹어야 구입할 수 있다는 소품들이었다. 내가 남이 지은 물건, 즉 작품을 갖고 싶을 때 기준은 2가지다. 말씀하세요. 세상에 단 하나인 듯 귀하게 보이면서 내 맘에 쏙 들 때와 미학적인 완성도는 좀 떨어져도 그냥 정이 듬뿍 느껴지는 경우다. 예. 내가 보기에 네 처 물건들은 누구나 작정하고 배우면 만들 수 있는 정도다. 정성은 들었지. 그건 나도 느꼈어. 그런데 정을 느끼지는 못했어. 왜냐고? 네 처와 나 사이에 든 정이 없기 때문이지. 네 형수나 누나도 그럴걸. 장례 때도 내 아들 가여워 간 거지. 네 처 애달퍼 간 거 아니다. 그러니 막내야, 그 물건들 끌어안고 헛심 쓰지 말고 고물상 불러 돈 주면서 남김없이 쓸어가라 해라. 누군가는 예쁘다고 혹은 쓸만해 보여서 가지고 싶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좋은 거고. 네 아버지와 나는 네가 새 집으로 이사한 뒤에나 보러 가마. 내가 구입한 화순 영회리 집은 산자락에 붙은 100년쯤 된 한옥이다. 뜰은 넓은 편이어도 집은 좁다. 아내의 살림을 다 가지고 들어가자면 집 한 채를 새로 지어야 할 판이다. 나는 공사판을 버리기 싫다. 어머니 말처럼 헛심 쓰며 살고 싶지 않거니와 의욕도 없다. 내가 교육청과 학교에 제출한 퇴직원은 이미 수리되었다. 이 겨울 지나면 고교 3학년이 될 학생들은 내일부터 열흘간 방학이다. 짧은 방학을 보낸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올 테지만 나는 학교에 없을 것이다. 담임했던 반 학생들에게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방학 잘 보내라는 말로 종례를 끝낸다. 이로써 24년의 수학선생 노릇이 끝났다. 원열, 그러니까 선생님 계정으로 전화기가 또 한 대 있는데요. 해가 바뀌기 전에 아내의 전화 계정을 해지하고 내 번호도 바꾸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에 들른 참이다. 그럴 리 없는데요. 언제 만들어진 계정이에요? 2007년 9월 11일에 만들어졌는데요. 금년 7월 15일까지 왕성하게 사용되었고 이후부터 휴면 상태네요. 기본 요금만 자동이체되고 있고요. 9월 10일은 내 생일이다. 2007년 그해 생일날 오후에 나는 점심시간을 보내던 2학년 교무실에서 대학 시절 유일하게 친했던 친구 부친의 부고를 받았다. 저녁차로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 그 자리에 대학 시절 과 동기들이 잔뜩 와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처음 만나는 동기들이었다. 나이가 든 덕인지 동기들과 어울리는 게 그럭저럭 임의로웠다. 모처럼 술에 취했다. 밤기차를 타고 내려와 자고 일어나니 전화기가 없었다.
잃어버린 전화기에다 전화해대는 내 꼴을 보던 아내가 전화기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전화기를 구입해놓겠노라 했다. 내가 늦은 시각에 퇴근해 집에 갔을 때 번호까지 달라진 새 전화기가 거실 탁자에 놓여 있었다. 아내가 퇴직하기 전이었다. 내가 당신 시간도 없을 텐데 언제 이것을 마련했느냐면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아내가 불쑥 물었다. 우리 이혼할까? 그 10여 년 전에 우리 결혼할까 하고 물을 때와 같이 여상한 투였다. 나는 그때처럼 즉각 대답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왜? 아내가 금세 대답했다. 이 동네 떠나고 싶어서 북극 좀 가서 살았으면 싶어. 사리셀가쯤에서라도. 여행을 다녀오면 되잖아. 알래스카든 사리셀카든 준비해서 다녀와. 내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아내가 소리쳤다. 다녀오기 싫다고. 여기 이 동네, 이 도시가 숨이 막힌단 말이야. 이 도시에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제일 숨 막혀. 그리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으므로 나는 대꾸를 못했다. 닫힌 문을 쳐다보면서 뒤늦게 대꾸가 생각나긴 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 해. 이튿날 아침 아내는 전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굴었다. 내가 어째서 그렇게 숨막힌 거냐고 질문하거나 꼭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게 도리어 이상했다. 나는 새 전화기를 가지고 아내보다 한 발 앞서 출근했을 뿐이다. 휴면 상태라는 계정 번호가 뭡니까?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번호가 나온 곳을 짚어준다. 내가 지금 번호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맞다. 아내는 나한테 새 번호에 새 전화기를 마련해주고 이전 번호를 자신이 썼다. 자신 명의 전화기와 아울러서 2대를 사용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퇴직 이후 아내의 생활은 매우 단순했다. 여러 분야에 도전했을지라도 버스에서 내려 기차 타는 시기였다. 기차에서 내리면 배를 타고 배에서 내리면 택시 타고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탄 것 같다고나 할까. 아내가 마침내 닿고 싶은 곳이 북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나눌 틈은 늘 없었다. 아내는 어떤 일이건 한 번 빠지면 실증 날 때까지 그것을 맹렬히 했다. 원래 감각이 좋은 데다 맹렬히 함으로 금세 잘했다. 어머니는 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폄하했지만 내가 보기에 아내 작품들은 화사했다. 한 분야에만 매달렸더라면 전문가가 됐을 법했다. 정말 북극에다 집을 짓자고 했으면 지었을 사람이었다. 아내가 전화기를 2대씩 쓸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아내가 쓰러졌을 때 핸드백에는 내가 알던 전화기만 들어있었다. 묵음 상태로 돼 있어서 나는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했다. 장례를 치를 때는 배터리가 닳아 꺼져 있었다. 그걸 살릴 의지나 겨를이 없었고 이후 내내 묵혔다. 그처럼 방치했던 전화기를 지금 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내가 쓰던 전화기와 아내 전화기의 계정을 해지한다. 먹통된 2대의 전화기를 부엌에 있는 서랍 속에 넣으려다 새삼 살펴본다. 내 전화기의 몸체는 진홍색이다. 아내 전화기는 흰색이다. 몇 년 동안 무심코 사용했던 내 전화기 색깔이 어째서 진홍색인지 문득 의아하다.
아내 전화기 색깔이 흰색인 것도 마찬가지다. 같이 산 전화기가 아니므로 매번 그냥 눈에 띈 것을 골랐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내는 무슨 일이든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새벽 식탁에 수저를 놓을 때도 식사 시간이 촉박할 때와 여유로울 때의 위치를 달리했다. 뚝딱 먹고 나가야 할 때는 일어서기 쉬운 가장자리에, 여유로울 때는 가운데 자리에 놓았다.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폐 전화기 2대를 서랍장 속에다 넣는다. 해지해버린 내 전화기 속에 저장된 번호들을 옮기지 않았으므로 이제 아는 번호가 어머니 전화뿐이게 되었다. 아내가 쓰던 내 명의 전화기에 알만한 사람들 번호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상관이랴. 당분간은 호젓하게 지내보는 것이다. 내가 이 집을 구하면서 원한 게 그거였다. 호젓하게 거미줄에 걸려 진땀 흘리는 꿈 같은 것 꾸지 않고 사는 것. 아내 물건이 담긴 상자에서 내 명의가 분명할 검정색 전화기와 아내의 노트북을 드러내어 충전 코드를 꽂는다. 작년 가을에 아내가 노트북을 바꾼 건 알았으나 만져본 적 없다. 아내는 자신의 컴퓨터를 안방에 두고 지냈다. 아내가 안방을 내 방이라 칭한 이후 나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니, 못 들어갔다. 그녀가 집에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들여다본 걸 그녀가 알아챌 것이라는 두려움과 눈치채이고 난 후에 겪을 수선스러움이 질에 작용했다. 밥을 앉혀놓고 거실 창으로 밖을 내다본다. 오후 3시 간 넘었는데 해질녘처럼 어둡다. 1시간 거리 저쪽 광역도시에서는 재야를 밝힐 불빛들이 은성하게 살아나고 있을 것이다. 이 용외리는 소개당한 빈 마을처럼 스산하다. 일기예보에서 오후부터 눈이 내릴 거라 하더니 눈발의 전조인지 바람이 무겁다. 100여 미터 아래 김 시인의 집을 막연히 쳐다보고 있노라니 불이 켜진다. 또 손님들이 온 모양이다. 내가 이사 온 지 3주째인데 일주일에 2번씩은 손님이 오는 것 같다. 아침에도 차가 2대씩 있는 걸 보면 자고 가는 손님도 드물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이사 오던 날 김 시인이 찾아와 큰 소리로 새 이웃을 반겼다. 술 좀 마시냐고 묻기에 가끔 마신다고 대답하자 격하게 좋아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짐 정리를 마치고 떠나는 걸 마당에서 배웅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뒷창을 열고 소리쳤다. 원선생 내려오시오. 이웃된 기념으로 술 한잔 합시다. 부담스럽긴 했으나 이웃이 되었으므로 편하게 지내자 싶었다. 김 시인은 부부가 함께 입시학원을 오래 운영했다. 몇 해 전 김 시인이 예전에 사두었던 영외리 땅에다 집을 짓고 시를 쓰며 살겠다며 독립을 선언했다. 부인이 손을 들어주었고 그는 전업시인이 되었다. 영외리로 들어온 후 광주 집에는 한 달에 1번꼴로 나간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시집 5권을 냈다. 나도 글 쓰며 혹은 글을 쓰는 척하며 살 생각으로 이 영외리로 들어왔다는 말은 못했다. 그가 나한테 이런저런 속내를 물어오지 않아 다행이었다. 나는 등단작이 최종작이라는 속설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소설과 시에서 떨어져 지냈다. 이따금 소설 소재를 적어놓거나 시상을 잡아놓고 쓰기도 했으나 다 묵혔다. 소설은 등단작 1편, 시는 등단작까지 아울러 5편 발표한 게 다다.
시 발표 지면을 찾아 나설 열의가 없었고 소설 한 편을 마무리 지을 의지가 모자랐다. 게다가 아내가 덩달아 시를 쓰겠다고 또 소설을 쓰겠다고 나서지 않았는가. 그 무렵 글을 쓰려는 아내의 열망이 크고도 뜨거웠다. 그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내 욕망은 잦아들었다. 내 글은 정년 퇴직하고 나서 찾자 했다. 정년 퇴직을 하고도 글을 쓰려는 욕구가 남았을 경우라고 전제하면서 정년을 10여 년 남기고 퇴직해버린 지금 내게 글을 쓰고픈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당분간 무의도식하듯 마른 우물처럼 지내보고 나면 저절로 알아지리라 싶을 뿐이다. 마른 우물에 무엇이 들어앉을지. 산골짜기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이 집의 당호는 옥비처럼 맑고 환하며 높은 집이라는 뜻의 영회당이다. 전 주인이 부인의 병이 나아 오래 살기를 바라서 지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부인이 암에 걸리고 10년 넘게 살았으니 당호 덕을 톡톡히 부었다면서 날더러 당호 새긴 팻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다. 두든지 떼서 데우든지. 나는 진입로 서 있는 영회당이라는 목각 팻말을 그대로 두었다. 집 둘레 땅을 어떻게 가꿀지는 아직 생각지 못했다. 전주인 내외는 10평 남짓한 밭에다 채소 등을 가꿔 먹고 나머지는 묵혀놓았다. 처음 들어올 때 집 뒤쪽 숲과 양옆 마당에다 조경을 하고 나름 가꿨으나 몇 년이 지나면서 당하지 못해 내버려 뒀다고 했다. 집값이 쌌던 이유였다. 밥솥이 밥을 다 지었다고 알려준다. 전화기 때문에 나간 김에 한동안 먹을 김치와 밑반찬과 식재료를 사왔다. 사온 김치를 썰어 접시에 담는다. 두부 반모도 잘라 접시에 줄지어 놓는다. 아침에 끓여 먹은 시래기국이 남아있지만 데우지 않는다. 국은 아침에 먹고 찌개는 점심에 먹고 저녁은 간소하게 먹는 게 아내의 식생활 방식이었다. 퇴직하기 전까지 평일에 나는 점심과 저녁을 학교 식당에서 해결했다. 아내의 방식은 주말이나 휴일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직 그 방식을 따르고 있다. 부엌 벽에 걸어놓은 텔레비전을 켜고 음식 차린 소반을 그 앞으로 옮긴다. 점심 겸 저녁상인 셈이다. 수저를 들기 전에 볼만한 프로그램을 찾아 리모컨을 누른다. 연신 누르다 보니 아내가 싫어하던 중국 사극 채널이 나타난다. 개봉부 판관 포청천이다. 포청천 시리즈는 30대에 이따금 보았다. 요즘 나오는 포청천은 예전의 투박한 포청천이 아니라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이다. 포청천이건 뭐건 아내는 중국 사극 자체를 싫어했다. 연예인 가족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에는 낯을 찌푸렸다. 음식 먹는 프로그램들은 혐오했다. 나는 낄낄거리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도 아내가 다가들면 움찔하여 리모컨을 건네주곤 했다. 결국 아내는 우리의 다른 취향을 빌미로 안방에다 텔레비전을 따로 들였다. 아내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문 닫고 들어앉았던 그 즈음에야 느꼈다. 아내가 싫은 건 취향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이라는 걸. 아내가 떠나고 집에서 홀로 밥을 차려 먹게 되었을 때 문득 그 상황이 아주 익숙하다는 걸 깨달았다. 주말이나 휴일에
대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혼자 먹은 경우가 흔했다. 아내가 사찰 음식을 배우러 다니면서 더 잦았다. 아내는 사찰 음식 교실에서 배운 요리를 맛깔나게 차려 내놓고는 맞은편에 앉아서 내가 먹는 걸 쳐다보기만 했다. 조리하면서 간을 보다가 배가 불렀다거나 지쳐 입맛이 없으므로 나중에 따로 먹겠다거나 그랬다. 때로는 나한테 텔레비전 보며 먹으라며 상을 거실에다 차려주고 자신은 방에 들어가서 내 식사가 끝난 후에 나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아내는 나와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도 싫어했던 것이다. 왜, 대체 무엇이 그토록 싫었을까? 그 또한 아내가 떠난 뒤 생긴 의문이므로 물어볼 데가 없었다. 어쩌면 아내 생시에 의문을 가졌어도 묻지 못했을 것이다. 각방 쓴 지 오래되었고 텔레비전을 따로 보고 밥상머리를 마주하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긴 했어도 유다른 문제는 없었다. 아이 없는 허전함을 느끼지도 못했다. 내 앞에서 아내는 대체로 명랑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자주 이야기했다. 홀로 자유로이 보낸 시간들에 대해 말할 때 아내는 자유로워 보였다. 그 모습이 편해 보여 나도 불편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미루지 않는 것도 아내 방식이다. 식사 마치자마자 설거지하고 마른 행주질까지 해서 그릇들을 제자리에 놓는다. 이 영유회당 부엌에서 그릇들의 자리를 정한 사람은 이삿짐센터 주방 담당 직원이다. 전집에서 이사 준비할 때 부엌 살림을 추려준 사람도 그다. 혼자 살아도 있을 건 다 있어야 한다고 선언한 직원은 6인용의 그릇을 챙겼다. 나머지 조리기구들도 가장 최근에 구입된 순서로 골라내 포장했다. 부엌 용구들 중 10분의 1쯤 되는 것 같다고 그가 말했다. 다른 물건도 그 정도 골라왔다. 책만 고스란히 옮겨왔다. 이 용회당은 오래된 기역자형의 한옥을 형체만 남기고 다 털어낸 뒤 증축했다고 했다. 덧지붕을 올려 공간을 늘렸다. 서향으로 화장실과 주방, 남향으로 넓은 마루방과 보통 넓이의 방 한 칸이다. 부엌과 마루방 사이는 양쪽이 트인 책장 형태의 가벽이 만들어져 있었다. 전주인들이 장식장으로 썼던 것 같았다. 나는 가벽을 책장으로 쓰기로 했다. 책이 3천여 권이었다. 나는 이삿짐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가벽에다 시집들을 채우고 마루방을 빙 둘러서 책장을 세우고 책을 넣게끔 했다. 아내의 책이 2,000권쯤 될 것이다. 그중 500권쯤은 아내 방에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합쳐졌다. 아내가 쓰던 노트북을 비로소 열어본다. 바탕화면 가득히 아내 사진이 깔려있다. 아내는 대학 3학년 때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교지 표지 모델을 했다. 22살적 아내 얼굴 주변으로 수십 개의 앱과 파일이 떠 있다. 페이스북을 했던가. 그 앱도 있다. 청소년 시절 나는 또래들이 즐기는 전자오락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만화와 책을 읽고 수학 관련 도서를 읽는 게 내 적성에 맞았다. 책에서 읽은 수학 이론을 일상과 자연 현상에 적용해 보는 게 재미있었다. 나무, 구름, 빗줄기, 담배 연기 같은 것에서 전체와 부분이 같은 자기 닮은 도형을 찾아내거나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 보거나 일식이나 월식의 날짜를 계산해 보거나 디지털 기기가 일반화된 후에도 인터넷 게임에 손대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을 마주하고 익명의 사람들과 점수를 겨루거나 소통하는 상상은 꺼림칙했다. 낯선 사람이 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 같았다. 마찬가지 이유로 소셜 네트워크에도 접속하지 않았다. 카카오톡을 소셜 네트워크로 칠 수 있다면 그게 다다. 그나마도 문자 메시지를 대신하는 정도다. 페이스북 계정을 열자마자 상단에 자그마한 아내 사진과 한열이라는 엉뚱한 이름이 나타난다. 계정이 한열이한테 묻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리둥절해서 쳐다보고 있자니 한열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진다. 30대 초반까지 아내는 나를 열이 씨라고 불렀다. 한열이는 아내가 자신의 성과 내 이름을 연철하여 만들어낸 필명 혹은 예명인 것이다. 동전 크기만하게 나타난 아내의 사진을 클릭하니 커버 사진이 나타난다. 아내 사진은 직사각형의 커버 사진 왼쪽 원속에 들어있다. 바탕화면 사진이다. 사진 옆에 한열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 프로필 글이 저는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속 좁은 시인이에요. 저한테 친구 청하실 때는 제 타임라인부터 봐주세요. 있다. 프로필 문구 옆에 타임라인, 정보, 친구 등의 항목이 있는데 친구 숫자가 4,975명이고 친구 신청을 해온 숫자는 2,038명이다. 팔로워는 7,189명. 정보 항목에 나타난 한열이는 기혼이고 시인이다. 출신 학교나 거주 도시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한열이 시인은 친구가 많았군. 중얼거리고 나니 아내가 시인이라는 게 기정사실 같다. 아내가 시인인 사실을 남편인 내가 잊고 산성 싶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아니, 진짜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아내의 많은 것을 모르거나 잊고 지내왔지 않은가. 이쯤에서 닫고 계정을 탈퇴할 방법이나 찾아보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내 손은 마우스를 움직여 아내의 최근 게시물을 찾아낸다. 지난 7월 15일, 아내가 쓰러지던 날 오전 10시에 게시됐다. 제목이 탈레스의 어둠이다. 한낮의 빛을 잃어 갑자기 밤이 찾아오리라. 천문을 헤아려 일식을 예언했던 당신. 당신이 빠져든 허방 그 속. 신들의 과오와 분노를 개선할 수 있나? 어떻게? 하늘의 공약수와 공배수 사이 그 어디쯤 있을 길. 당신의 빛 혹은 당신의 어둠. 과연. 내가 수첩에다 끼적여 데스크톱에다 저장해 두었던 글의 전반부이다. 아내가 게시물을 올리기 일주일 전쯤 주말에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해질녘에 아내가 저녁을 먹고 들어간다고 전화해 왔다. 전화기를 접으며 무심코 창밖을 보는데 문득 최초의 수학자로 알려진 탈레스가 떠올랐다. 그가 일식을 예언했다는 것이며
하늘만 쳐다보며 걷다가 웅덩이에 빠졌다는 일화도 생각났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발밑도 보지 못하면서 천체의 신비를 연구한다는 글을 딱히 했다던가. 그때 잡힌 시상을 우선 잡아놓고 뒷부분에는 A4 용지 반장 분량의 소설투 산문을 달아두었다. 언젠가 때가 오면 시나 소설로 만들어 보려니 하면서. 아내는 아직 시가 되지 못한 내 글을 자신의 글인 양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 마지막이 될 거라고 꿈에도 예상치 못했을 탈레스의 어둠에 달린 댓글 숫자가 571개다. 그 전날 게시물은 오색나물 사진과 나물 조리 과정인데 댓글이 385개다. 나물 사진 전날 게시물은 내가 쓴 시 수직선은 평면에서 그치지 않고와 아내 방에 있던 책장 사진이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시집들이 꽂힌 책장 가운데 칸이 중심이다. 시집들이 얇은 데다 세로로 꽂혀서 제목을 읽기는 어렵다. 그래도 같은 출판사의 시집들이 모여 있으므로 대충 알겠다. 여명 출판사 시선집 쪽이다. 시집들을 꽂아둔 가벽에서 한여리 시집 나는 기억한다를 찾아낸다. 간행일자가 이태전 4월 3일이다. 시집 날개에 있는 사진 속 한여리는 안경을 끼고 옆모습으로 앉아있다. 언뜻 보면 아내인 줄 모를 것 같다. 시집을 쭉쭉 넘겨보니 4, 5년 전쯤부터 내가 썼던 시들이다. 그렇다면 이것뿐만이 아닐 터. 700여 권의 시집을 차근차근 훑어본다. 간지러움의 깊이와 은근한 불행이 한여리 시인의 시집이다. 간지러움의 깊이는 9년 전, 은근한 불행은 6년 전에 출간됐다. 한여리는 여명 출판사의 문예지 여명을 통해 등단했고 3권의 시집을 모두 거기서 출간했다. 3권의 표제작들을 읽어본다. 제목은 다를지라도 전부 내 시들이다.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고스란히 실었다. 웃을 수는 없어도 화가 나지는 않는다. 화가 나지는 않으나 당장 페이스북 계정을 닫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한여리 시인이 나는 기억한다를 출간한 이후에 페이스북에 발표해버린 내 글들의 범주는 확인해야 하지 않은가. 어쩌면 페이스북만도 아닐 것이다.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등 전화기를 2대나 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충전시켜 놓았던 전화기에 전원을 켜본다. 통신사 로고가 나타났다 사라지더니 모바일 접속을 허용하겠냐는 알림이 나타난다. 허용을 누르자 아내의 수혜작품인 능소화를 바탕으로 각종 앱들이 줄줄이 떠오른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밴드, 유튜브 등. 카카오톡 앱을 누르자 새떼가 한꺼번에 지저귀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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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똑. 원선생 계십니까? 김시인이다. 자신의 집에 호라비들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으니 같이 한잔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러 왔다. 그를 따라 나오니 한방눈이 쏟아지는 참이다. 불쑥 북극이 떠오른다. 아내는 북극으로 가는 대신 자신의 북극을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이 만든 북극을 인공위성처럼 띄우고 앉아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도록 한 것일지도. 지금도 아내는 그 인공위성에서 눈 내리는 이 영외리를 쳐다보고 있을지도.
머리며 어깨에 쌓인 눈을 털며 김시인의 거실로 들어선다. 모차르트 음악이 낮은 음으로 쌀아기 눈처럼 굴러다닌다. 5 남자가 탁자에 둘러앉아 있다. 김시인이 나한테 앉은 순서대로 손님들을 소개한다. 55세의 박시인, 57세의 최시인, 61세의 김화백, 65세의 윤원장, 51세의 강작가. 김시인이 소개한 그들의 나이와 호칭이 그러하다. 김시인이 자신까지 아울러 최소한 30년 전부터 알아온 벗들이라 덧붙이곤 나한테 주문한다. 원 선생에 대해서는 영외당 새 주인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본인이 알아서 하시구려. 저는 원열입니다. 51살이고요.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선생 노릇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도시살이를 접고 이 마을로 들어왔고요. 내가 나를 소개하는 동안 건너편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최 시인이 고추 앉으며 입을 연다. 원열 선생, 혹시 2000년에 한국신문 신춘문예에 시 당선된 그 원열입니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을 여기서 만난 건 천만 뜻밖이다. 어떻게 하십니까? 글판은 아주 좁은 셈이지요. 내가 그해 경향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어요. 그 무렵에 신춘문예 시와 소설들만 모은 신춘문예 작품집이 발간됐잖아요. 소설은 몰라도 시인들은 내 동족이라 여기서 작품집에 실린 시들을 샅샅이 은근한 경쟁의식까지 느끼며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열이라는 외자 이름은 생각나요. 아무튼 그 원열 시인이 맞다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그 이후에 시를 안 쓰고 못 써서 시인이라고는 못합니다. 이제 쓰면 되죠. 아무래나 원선생 반갑습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그리고 제야회 회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고로 이 제야회는 오늘 밤 자정까지만 유효합니다. 물론 그전에라도 언제든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술잔을 들며 환영한다고 소리친다. 잔을 비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리는 사람도 있다. 윤 원장은 맥주잔을 반만 비우고 내려놓는다. 나도 2 모금 마시고 잔을 내린다. 비운 잔을 다시 채우던 강 작가가 윤 원장을 향해 말한다. 그래서요, 원장님. 원시인 들어오기 전에 하시던 말씀 이어주시죠. 강 작가 말에 김 시인이 나선다. 내가 원 선생 모시러 간 잠깐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김 시인 질문에 강 작가가 윤 원장을 쳐다보자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원장님이 오래전에 개인 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로 3년쯤 지내셨대요. 대학 입시가 막 끝난 12월 중순에 한 여학생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기에 월급 의사였던 원장님이 면담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상담 시작 전에 대뜸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표와 수학능력 시험 성적표를 내놓더래요. 고등학교 3년 동안 2번 2등이고 나머지는 전부 1등이더랍니다. 수학능력 시험은 만점에서 4점 모자랐고요. 여학생이 자신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서울로 진학할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이쪽 전남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할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돈이 없지만 대학 입학 후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을 테니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청했대요. 듣고 보니 윤 원장이 성형외과 의사인 모양이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김시인 최근에 강 작가가 말을 잇는다. 원장님이 보아하니 수술만 해놓으면 예뻐질 것 같은 데다 여학생이 가엾기도 해서 해주기로 했답니다. 경비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눈을 키우고 코를 높여준 거죠. 2번에 나눠서 할 수술을 한 번에 종일 걸려서 했고요. 왔다리 피그말리온. 맞습니다. 열흘 뒤에 실밥을 뽑고
다시 열흘 뒤에 경과를 확인하러 온 여학생이 놀라운 미인이 되었던 거죠.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이 확정돼 있던 그 여학생은 수술 후에 이미 법원에 신청해 놓았던 개명 허가서를 받게 되었고 새 이름으로 학적부도 고치면서 찬란한 대학생이 됐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국어교사 임용시험에 딱 붙어 국어선생이 됐고요. 교사로 발령받은 해 겨울에는 부모 양쪽이 다 교수인 고교 교사와 결혼을 했답니다. 한참 후에는 시인이 되어서 수만 명의 팬을 거느리게 됐고요. 그러는 사이에 원장님한테 간간히 찾아와서 제 사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잘 빚은 조각에다 생명을 불어넣어놓은 원장님은 신화 속 피그말리온과는 달리 그 여인과 결혼을 소망할 수는 없었죠. 왜냐? 그 여인을 처음 만날 때 원장님은 벌써 결혼하여 아이까지 둔 상태였으니까요. 그리하여 원장님은 30년 동안 짝사랑만 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인 거지요. 그렇죠, 원장님? 강 작가 질문이 자신을 향하자 윤 원장이 쑥스러운 고개를 젓더니 입을 연다. 젊은 시절에야 영희를 짝사랑도 했겠지만 어느 결부턴가는 안쓰러운 막내 누이 같아졌지. 내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네들한테 물어보기 위해서야. 대체 그 친구가 어디로 왜 증발했는지, 못해도 2, 3일에 한 번씩은 페북과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참적해버렸는지. 블로그나 페북을 닫아버리는 거라면 이제 얌전히 글만 쓰려나 보다 하겠는데 그 친구는 그냥 멈춰 있거든. 전화기는 번호가 바뀌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내내 꺼져 있다고 하고.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누구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 없나? 다들 영희가 누군지 아는 모양이다. 어디 사는지 알면 찾아가 보라느니, 출판사에 전화해 보라느니, 그 남편을 찾아보라느니 한마디씩 한다. 김시인 말대로 이 바닥이 좁긴 하다. 이 동네에서 사귀인 사람이 없는 나만 바닥 좁은 줄 몰랐다. 새벽에 일어나면 씻고 출근하고 종일토록 학교 안에서 지내다가 집에 오면 밤이 깊어있기 일쑤였다. 휴일이나 주말에는 늦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책 읽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이나 했을까. 방학 때면 사람 드문 곳만 찾아 여행을 다녔다. 처음에는 둘이서, 10년쯤 지나서부터는 혼자서. 잔에 남아있던 맥주를 마신다.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건너다 본다. 뜰에 선 주황빛 외등에 눈발이 주황빛으로 날리고 있다. 모차르트는 여전히 낮게 흐르는데 곡이 변했다. 피아노 협주곡 21번,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주제곡. 그런 걸 나한테 설명해 주던 아내는 모차르트 음악을 잘 알았다.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다. 모르는 것 천지다. 맥주 한 잔을 더 따른다. 이것만 마시고 이 제야회에서 탈퇴하는 게 맞을 것 같다.